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중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중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재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미국이나 중국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AESA 레이더는 소자의 숫자를 줄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FA-50이나 함정에도 이번에 개발된 AESA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후 지상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시험을 한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방산업체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현대항공전력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우리 손으로 국산화했습니다. 한때 기술 이전을 매몰차게 거부했던 미국의 장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평가돼 의미가 더욱 큽니다. 보안을 위해 검은 천으로 가린 안테나, 뒤편에는 신호를 처리하는 송수신 장치도 붙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CJ-1호기가 나오는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입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과 달리 독립적인 모듈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때문에 탐색 범위가 넓고 속도 역시 빠른 데다 정확도까지 높습니다. 이번 국산 AESA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1200개가 박힌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에 보란듯이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AESA 레이더 강국, 이스라엘도 크게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평가에서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기술 덕분이라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KF-X 사업 순항에 주변국들도 자극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본은 2035년까지 F-2 후속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역시 동아시아 공군력 판도 추이에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하기. 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을 담당하는 장비로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돼 왔다. 착수 4년 만에 개발된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레이더는 무선 탐지와 거리 측정의 약으로 전자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파를 수신해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무선 감시 장치이다. 전파를 별다른 장치 없이 발사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초기 기계식 레이더들은 오목거울형 반사판을 설치해 이를 회전시키며 360도 전체를 감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오래된 군사 관련 영화에서 레이더 감시 화면이 원을 그리듯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대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많이 쓰인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파 송수신 모듈을 여러 개 붙여서 배열한 후 각각의 모듈이 송수신하는 전파의 위상을 개별 제어한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전파를 송신해 전자식으로 빔을 조향한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감시하고자 하는 곳에 전파를 방사하기 위해 하나하나 레이더의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반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만을 변경해도 전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360도 방향을 훑을 수 있다. 빠른 속도로 훑기 때문에 한 바퀴를 회전할 때 표적을 놓치는 경우를 막아준다. 또 전파의 송신부와 수신부도 따로 구성돼 부피가 크고 무거운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가볍다는 장점도 있다. 가볍지만 정보 처리 속도도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다. 여러 개의 공중과 지상 목표물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위상 배열 레이더에는 크게 수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번에 방사청이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있다. 이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전파의 발사 가능 여부다. PESA는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만 발사할 수 있다.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만 발사하게 되면 방사 위치를 역으로 추적해 위치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AESA 레이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한 단계 뛰어난 위상 배열 레이더다. 임의 주파수를 끊거나 섞어 전파를 방사할 수 있어 위치를 감추는 데 적격이다. 정보 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PESA 레이더와 비교해 기계식 고동부도 적어 고장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개발된 AESA 레이더 탐지거리와 관련해 공식 발표된 내용은 없다. 수의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탐지 거리는 최대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모두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 전투기 F-22A 랩터와 E-737 등의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과 이스라엘, 프랑스가 개발한 전투기에도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장비 등에도 AESA 레이더를 사용 중이다. 첨단 레이더,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KF-X 영향 미칠까?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KF-X 모형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30년대 한반도 하늘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둘러싸고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KF-X에 탑재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두고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 KF-X의 강력한 공격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더 큰 리스크를 안겨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사업 방식 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KF-X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 해결 과제 여전. 방위사업청은 7일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KF-X에 장착할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카이가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KF-X CJ 1호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칠 예정이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 외국산인 송수신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된다. 미국이 2015년 우리 측의 기술 이전 요청을 거절하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중 시제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진 입중 시제는 송수신 처리 장치와 결합해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KF-X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를 개발했다. 이날 공개된 탑재 시제는 안테나가 살짝 경사진 형태다. 이는 KF-X의 스텔스 기능과 관련이 있다. 레이더가 있는 기수 부분은 적전투기 레이더 전자파가 많이 반사되는 곳 중 하나다. 레이더 전자파 반사를 줄이려면 기수를 최대한 경사지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 안테나도 수직이 아닌 경사진 형태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탑재 시제 안테나가 경사진 형태로 설치되면서 레이더 출력 등이 기존의 군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탑재 CG 레이더 안테나는 입중 CG보다 크기가 다소 커졌고 안테나 내부 송수신 장치 개수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출력과 탐지거리 등을 종합해보면 탑재 CG는 입중 CG보다 15%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현대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불릴 만큼 모든 작전을 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수행한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이나 폭탄이 발사되는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통제한다. F-35는 18만 2천 라인에 달하는 소프트웨어가 쓰였는데 이는 전체 기능의 90%를 소프트웨어가 담당한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가 KF-X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이유다. ADD는 다른 레이더 개발 경험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 종의 레이더를 만들었던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의 시험 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 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 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여전하다.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KF-X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전시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우려 솔솔. 공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이와 유사한 무기를 국내 개발해 KF-X에 장착하는 것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 X1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해 200여 발을 만들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개발비만 3,100억 원, 생산비는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과정의 핵심은 비행체와 탄두다. 지하 수엠을 관통해 벙커를 파괴해야 하는 만큼 강력한 관통력과 충격을 이겨내는 내구성, 작은 크기에도 강한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 수백 킬로미터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성능도 필수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다. 여객기가 독점하고 있는 하늘길을 민주화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8년 보급을 목표로 제시한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은 소형 항공기에 해당한다. 현대차가 추진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도 여객기와 자동차 중간 개념의 소형 항공기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신재원 현대차 UAM 사업부 담당 부사장은 최근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자동차 회사가 항공기 만들라는 법이 있느냐?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만들고 비행기 회사는 비행기만 만든다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뜻을 밝혔다. 현대차가 공개한 SA1은 전장 10m, 날개 길이 15m로 일반적인 경비행기보다 덩치가 크다. 틸트로터 프롭 방식을 채택했고 조종사 1명을 포함해 5명이 탑승한다. 미 항공우주국은 TAV의 기준으로 5인 미만의 승객, 순항속도 240에서 320km/h, 운전면허 보유자 누구나 운전 가능, 비행거리 1300km, 집집마다 이용 가능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승용차 수준의 크기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자율비행하거나 그에 준하도록 쉬운 조종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현대차가 제시한 PAV 콘셉트 SA1은 프로펠러 방향이 바뀌는 틸트로터 프롭 항공기 형태를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기준 벗어난 목표, 비행의 민주화 노린다. 현대차가 제시한 SA1은 나사가 정의하는 PAV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 조종사가 필요하기에 누구나 운전할 수 없고 크기 탓에 도심 내 이착륙장을 마련하기 어렵다. 나사에서 항공연구 총괄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던 신 부사장이 나사의 기준을 벗어난 PAV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신 부사장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준을 벗어난 것은 그로 인해 하늘길을 민주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부사장은 UAM 사업을 통해 지상교통정체로부터의 해방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행의 민주화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원할 때 비행을 할 수 없다. 엄청난 부자는 개인 비행기가 있으니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항공사 일정에 자신이 맞춰야 한다며 UAM 시장이 열리면 수요에 따른 항공 모빌리티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구상하는 UAM 사업은 개인용 비행기를 보급, 대중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산차 기업의 대량 생산 기술을 무기로 삼았다. 신 부사장은 비행체를 아무리 잘 설계하고 디자인해도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비행기가 약 25,000대이고 보잉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737도 한 달에 60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틸트로터 프롭 항공기인 V-22 오스프리. 사진 보잉. 이어 UAM이 실제 상용화가 되면 대도시에서 하루 수백 번 운행하는 시장이 될 것이기에 기존 항공기처럼 만들 수는 없다. 완성차 제조사와 같은 대량 생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동화, 빅데이터 활용 등의 기술은 항공사와 완성차 제조사가 이미 공유하는 부분이라며 현대차 그룹은 안전을 보장하는 고품질 대량 생산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하늘길, 여객기와 PAV로 이원화.
현대차는 SE1의 틸트로터 프롭 방식을 적용했다. 현대차가 제시한 SE1의 제원은 최고 비행 속력 290kmh, 1회 최대 비행거리는 약 100km로 1회 비행 후 약 5분간 전기를 충전하고 다시 비행한다. 다만 틸트로터 방식은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최고 비행 속력은 500kmh 이상, 비행거리도 1만 km까지 늘릴 수 있다. 때문에 현대차가 도심을 오가는 비행체로 SE1을 제시했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 수준의 비행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E1의 비행고도는 300에서 600m로 설정됐다. 헬기의 비행고도 기준 하한과 겹치는 높이다. 신 부사장은 UAM은 300에서 500m 높이에서도 바람을 충분히 견딜 것으로 예상한다. 폭우나 폭설 상태에서는 일반 여객기도 운행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해당 고도 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CES 2020에서 TAV 콘셉트 SE1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E1보다 작은 세스나 경항공기가 4000m 고도에서 1200km를 비행한다며 틸트로터 항공기는 고정익 항공기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만큼 배터리 용량과 규제가 해결된다면 고도를 더 높여 수백 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항공기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지름 30m 규모 착륙장이 필요한데 헬기장을 생각하면 대도시 한복판에 다수 착륙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SE1이 도시 안을 다니기보단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는 공유 항공기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여객기는 국가와 국가를 오가고 UAM은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 것으로 하늘길을 나눌 것이란 관측이다. 여객기에 비해 비행 고도가 낮고 크기가 작기에 더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 신 부사장은 SE1은 8개 로터를 사용하기에 하나가 고장나도 제어가 가능하다며 낙하산을 장착해 판매하는 경쟁기도 있는 만큼 UAM도 낙하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 정도에 세계적으로 1조 5천억 달러 수준의 UAM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했다. 완성차 업체들도 항공업계와 협업에 나섰다. 독일 아우디는 에어버스와 UAM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고 일본 도요타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2029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 규제도 만들어지고 기체 성능도 많이 좋아지며 대중들의 수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35년 정도를 변곡점으로 본다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7천억에서 8천억 달러 규모 시장이 될 것이고 현대차 그룹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